그렇죠. 정작 거북선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큰 승리를 이룬 이순신 장군께서도 철갑선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던 그렇죠, 안 나왔죠.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분이 이순신 장군 전사 후에 쓴 행록이라는 그 책에도 거북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크기는 판옥선과 같고 위는 판으로 덮었다. 철갑선에 대한 언급 여기도 없네요. 자, 이 논란의 시작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일제강점기에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 거북선이 최초의 철갑선이면 자랑스럽겠지만 철갑선이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은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그 어떤 기록에도 거북선을 철갑선이라고 적은 기록은 없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국 기록에는 철갑선이라고 하고 조선의 기록에는 단 한 개도 없고 헷갈리네요. 저는 철갑선이 아니다 쪽으로 들을수록 기우는데 지금 그러면 분위기가? 그죠? 철갑선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더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 철갑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가 더 있는데, 자, 하나는 무게 문제입니다. 아! 철로 만들면 배가 무거워지니까. 그러네. 그렇죠. 거북선은 전투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기동성이 최우선 조건인데 맞아. 철을 만약에 두른 배다. 그러면 무게 때문에 기동성은 떨어집니다. 노젓는 분들 너무 힘들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당시 조선의 철 생산량이에요. 큰 배를 감싸려면 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당시의 조선은 철의 생산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생산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뭐 설계도 같은 거 없나요? 설계도 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북선은 난중일기에도 4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한 설계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북선의 모습은 옛 문헌들을 기초로 재현한 것뿐이에요. 자, 하지만 충무공 종가에 보관된 거북선 그림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귀선도라는 그림. 현재는 아산 현충사에 전시 중인데요. 보시죠. 근데 되게 어때요? 최근에 그린 것처럼 엄청 디테일해요. 그렇죠?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충무공 전서에 있는 전라 좌수영 귀선도인데 임진왜란 끝나고 200년 후인 정조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려진 거라서 뭐 고증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티브를 바로 이 그림에서 따오게 됐다고 합니다. 뭐 철갑이냐 아니냐는 지금도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만 거북선이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랜만에 그 한능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컵으로 왜 꺼내보세요. 아니, 좀 쑥스러워서. 예. 제가 이걸 만지면 이제 한능검 시작한다. 하는 거. 그 임진왜란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요. 가장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 바로 시기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건. 자, 이순신이죠. 네. 이예요. 삼시민. 김시민 장군이 3, 사조명, 조명연합군은 4입니다. 오권율, 권율 장군이 5예요. 그러면 2, 3, 4, 5. 이게 배열이 돼요. 이순신, 삼시민, 사조명, 오권율. 앞에 1도 있고 6도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2, 3, 4, 5만. 여기까지입니다. 척집게 척척. 자, 지금까지 거북선의 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겉모습보다 더 흥미로운 게 바로 내부예요. 내부.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몇 층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여러분이 그리신 그림. 거북선 내부가 실제로 어떤 구조였는지 그 안에 숨겨진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두 번째 거북선의 미스터리, 몇 층 구조인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1592년 거북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척척 노를 젓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한 곳에서는 화살을 쏘며 적을 노리는 병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병사들이 모여있는 내부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1층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2층에 대포와 대포를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에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 젓는 사람들이 지하 1층에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1층에는 음식을 만들어놔요. 대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아래서 쏘면 안 돼요. 1, 2층이 다 대포 쏘는 곳이에요. 3층은 보는 거, 주시하는 층. 그리고 4층에 이순신 장군님의 서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재가 돼요. 서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난중일기 쓰시는 거. 거기서 이제 이것도 쓰시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북선 타신 거예요? 타셨을 거예요. 타셨어요. 타셨어요. 무조건. 계셨군요. 예. 저도 이렇게 층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이 계속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닐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비어있는. 중정의 구조.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오. 맨 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밖을 보고 네. 또 지시하는 지휘 장군이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운데가 뚫려있다. 뚫려 있는 형태일 것이다. 총 그래도 몇 층 건물? 한 3층 정도 충무공 타셨다 안 타셨다? 안 타셨다. 안 타셨대.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해보고 아무튼 두 분이 지금 3층 얘기하셨고 나태주 씨가 총 6층짜리. 사실 가장 유력한 설이 3층 설과 2층 설입니다. 자, 우선 거북선 내부는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화포, 활, 창검 등의 무기를 싣는 곳, 군사들이 공격하는 곳, 군사들이 쉬는 곳 등으로 구획이 나눠져 그래 있었어요. 있어. 자, 여기서 깜짝 퀴즈. 거북선에 몇 명이나 탑승했을까요? 30m 아까 8m였는데 30m, 8m. 15명이면. 나태주 씨는 저는 항상 이렇게 계산으로 접근을 합니다. 항상 계산하셨으니까 먼저 얘기해 보세요. 보통 일단 너비가 8m잖아요. 예. 사람이 1m 안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8m에 이제 16명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길이감이 거의 한 30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땐 최대 수용 인원 무기 빼고 한 250석 정도는 250석이요. 220명에서 250명. 자, 우리 서배우. 저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80에서 100. 자, 우리 조정식 씨가 왠지 거의 정답 맞힐 분위기인데요. 지금 여기가 한 가로 세로 한 10m, 8m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한 50명 있으면 빽빽할 것 같거든요. 이 공간에 지금 한 대여섯 배 되는 거예요. 300명. 300명.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서현배. 오! 몇 명입니까? 자, 거북선에는 약 150여 명 정도가 탑승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탔다. 넌 3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화포를 쏘는 사람이 32, 활을 쏘는 사수가 14, 아하. 그리고 항해를 담당하는 사람이 10명, 나머지 90명 정도가 노젓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탈 150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파트당 이제 배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 아까 철갑선처럼 2층설, 3층설도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층설이 나온 이유가 이 충무공 전서의 기록 때문인데요. 군사들이 쉴 때는 주가판 아래에 있고 싸울 때는 주가판 위에 올라와 모든 총구멍에 대포를 걸어놓고 쉴 새 없이 쟁여 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지금 보면은 약간 2층이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자, 제가 거북선의 2층과 3층 단면도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2층 단면도 보시면 선실과 전투 공간 등의 2개 층으로 돼 있죠. 1층이 선실이고요. 2층이 노젓는 군사와 포수의 전투 공간이라는 겁니다. 즉, 노를 젓는 군사하고 포를 쏘는 포수가 같은 층, 같은 공간에서 싸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까 150명 중에 항해를 담당하는 사람 10명 빼고 네. 90명이 노를 젓고
그리고 40명이 맞아. 활이랑 포를 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층이 너무 빽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역시 예리합니다. 그래서 3층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해상 전투를 벌이는데 노젓고 포 쏘는 병사가 동시에 엉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돌격이 느리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위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거북선은 선실인 1층, 그리고 노젓는 군사와 활 쏘는 사수의 전투장소 2층, 그리고 포수의 전투장소 3층으로 구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 지하는 말도 안 아까 되는 5층, 이야기였고. 5층 필로티 구조였었잖아요. 3층으로.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4년 이 3층 구조설에 힘을 실어주는 고서화가 미국에서 공개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미국에서요? 우와. 자, 자세히 보시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북선 4척, 그리고 배 위에서 회의 중인 장수들, 판옥선에서 무기를 점검하는 병사들, 오.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완전 디테일하다. 되게 섬세하게 그렸다. 자, 이 그림은 17세기에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1867년 일본 니가타현 성벽 공사를 할 때 발견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자. 오. 이제 좀 잘 보이시죠? 보여요. 오. 네. 자, 지금 거북선 뚫린 구멍을 보면 3층 구조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층, 3층설에 이어서 최근에 2.5층설이 또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 거북선 내부 구조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북선이 몇 층인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전함의 전투 능력은 외형보다 내부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부 구조가 잘 마련이 돼야 전투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거든요. 내부를 잘 파악해서 임진왜란 전승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인 겁니다. 그러면 거북선이 총 몇 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다. 이 거북선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에 2척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추가로 만들어서 1595년경에는 총 5척이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이 사대문궤에 있는 기록을 우리 나태주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배설과 이역기 등을 지휘했으며 궁포수, 초수, 수수 등 모두 6,838명과 전선 60척, 거북선 5척, 초탐성 65척 등을 거제현 서쪽 바다에 있는 한산도에서 거느리고 있다. 5척이면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네요. 자, 하지만 거북선은 돌격선입니다. 특성상 쓰임이 적어요. 그리고 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군사들이 활동하기 불편하죠. 많이 제작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순신 장군이 과연 거북선에 탑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진짜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와요. 거북선이라는 것은 사방이 막혀있는 돌격선입니다.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서 전투를 지휘해야 맞아. 하는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께서는 당연히 탑승하지 않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거북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퀴즈 점수가 가장 큽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항의 제가 겸허하게 수렴해서요. 네, 오늘은 아주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바로 거북선 용머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음 중 거북선 용머리의 용도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뭐 보너스 정도죠? 살짝 함정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진짜요? 다들 쓰셨죠? 그럼요. 자, 하나, 둘, 셋에 공개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건 너무 저거 아닌가? 오, 자, 이유 가볍게 들어볼게요.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불을 내뿜으면 불이 뒤로 와요. 안 돼요. 불이 우리한테도 올 수도 있다. 바람에 따라서. 당연하죠. 목선인데 그리고 그렇죠. 다 타버린다니까요. 저 또한 이게 해송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불이 적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면 그렇지. 이게 다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은 아주 생각이 위험한. 똑같았네요. 자, 만약 문제가 이렇게 쉬웠다면 제가 첫 번째 제가 문제로 한번 바꿔봐도 될까요? 잠깐 시간 드립니다. 자, 3번으로 고치신
우리 조정식 씨의 이야기 짧게 듣겠습니다. 귀엽게 생겼어. 아,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겁먹게 만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겁은 귀엽게. 안 먹을 것이다. 더 무섭게 만들 수 있었는데 불을 내뿜는 게 오히려 겁먹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정답 발표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다는 항의를 받아들여서 정말 잠깐 한번 더 바꿀 수 있어. 안 돼, 끝났어, 이제. 출제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설마 제 이유가 맞나요? 이유가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 함정에 이렇게 쑥 들어와 주신 우리 조정식 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정확해요. 서운하네. 돌격선인 거북선의 용머리는 단순한 장식이어서는 안 되죠. 공포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총 14에서 19개의 총통이 배치됐는데 그중에 무게 54kg, 길이 79cm인 현자 총통 한 대를 용머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철환을 쏠 수 있게 제작을 한 거예요. 왜군이 거북선 용머리에서 대포가 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우리 유일하게 들리신 조정식 씨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철감룡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화염이 해상을 뒤덮었다. 자,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는 유황, 그리고 마른 풀, 송진 등을 태워서 직접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시야를 가리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일종의 연막 전술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거북선 용머리는 전술적 장치, 그리고 시각적 공포를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심리 병기였던 겁니다. 다음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아, 좋아요. 자, 거북선은 선조 때 만들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카메라 노려보지 마시고요. 자, 이제 슬슬 적으셔야 됩니다. 자, 조정식 씨 이미 쓰셨군요. 서현 씨 아직 안 됐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둘, 셋. 자, X와 O. 와, 이번에도 갈립니다. 자, 이유를 들어봅니다. 조정식 씨? 아주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침략의 역사를 많이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하.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어떤 그 설계를 필요성을 이전부터 느껴서. 계속 좀 해왔을 것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네. 두 분, O를 적으셨어요? 일단은 선조 때 만들어진 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또 전생 체험하네. 제가 봤을 때 확실하고요. 전쟁 도중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갑자기 번쩍 하셔가지고 뭔가 큰 한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선조 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아니 근데 왜 작가님들 왜 태주 씨가 얘기할 때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태주 씨 얘기를 듣자는 게 빨려 들어. 자, 점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정답 맞습니다. O입니다. 자, 지금 두 분과 우리 조정식 씨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답은 X입니다. 진짜? 아무래도 오래 준비했죠? 아까 그 거북선 정식 명칭 뭐라고 그랬죠? 판촉선. 귀선. 이선 판촉선이요? 그 뭐 물건 팔아요? 홍보하는 거. 저 판촉선. 제가 이제 귀선이라고 아까 했어요. 귀선. 거북귀자 써서. 거북귀의 배선. 이 귀선이 처음 등장한 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무려 180년 전인 태종 때입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태종실록에 귀선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자, 서현 씨. 네.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귀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자, 태종 이방원이. 태종의 이방원이? 네, 이방원이 통제원 남교에서 머물렀다가 임진도를 지나가는 길에 거북선하고 외선이 싸우는 걸 구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후의 실록에서는 선조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없다가 네.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의 기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1592년 2월 8일 거북선에 사용할 돛배 29피를 받았다. 1592년 3월 27일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걸 시험하였다. 아하. 4월 11일에 배로 거북선의 돛을 만들다. 그리고 4월 12일 식후에 일단 밥은 드신 거예요.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 지자 현자포를 쏴봤다. 지금 마지막 그 과정이죠. 4월 12일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입니다. 왜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친 거북선을
갖추고 실전에 대비한 겁니다. 아니 진짜 장군님의 준비성이 철저하다 맞아. 보니까 이게 그대로 전쟁에서 이제 승리로까지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유비무환의 정신입니다. 네. 이제 오늘 최고 우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예.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진법이 있습니까? 아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걸로 할까요? 같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객진. 예, 역시 하객진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예, 장사진도 있고 일자진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자, 일단 장사진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사가 뭐예요? 길장자 뱀사자예요. 긴 뱀처럼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는 진법입니다. 요게 바로 그 부산포 해전에서 사용된 건데 기가 막히네. 일본군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장사진을 사용했어요. 뱀처럼. 그 다음이 이제 일자진입니다. 일자진. 아 저렇게 그냥 보이시죠? 좁은 데를 가로막고 있네. 좌우로 쫙 늘어서서 일자 형태, 한일자 형태의 전형인데요. 요게 바로 명량해전에서 사용된 겁니다. 저건 머리 진짜 명량이 뭐예요? 명량. 울돌목이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13척이 저렇게 딱 일자로 있고 좁은 데 튀어나오는 일본 배를 하나씩 작살내는 거죠. 이거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3척으로 300척가량을 쳐부순 명량해전.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 공이 얘기하셨던 하객진이 유명한 건데 이름 그대로 학이 날개를 펼친 진영입니다. 이 한산. 그렇죠. 네. 한산입니다. 한산도 대첩의 주요 전략인데 좁은 견내량을 벗어나서 나오는 일본군이 한산도 앞바다로 나오는 순간 적선을 둘러싸고 화포를 퍼부었던 전략이죠. 어우. 지금도 소름 돋아요. 물속으로 다 가라앉았네. 일본.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 대첩, 행주 대첩, 대첩, 한산도 한산도 대첩. 대첩.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떤 문제를 내시려고? 자, 방금 보신 이 하객진에서 거북선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냐 이쪽 둘 중에 하나인데. 자, 5초 드립니다. 예. 전 정했습니다. 동시에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와. C. 그렇죠. 각각 생각이 달라야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북선의 역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B, C, D 이쪽 이 중앙 쪽에서는 활이랑 이제 불화살을 쏘고 포를 쏘고 옆에서 배를 부시고 다니면서 이 일본군을 허둥지둥 만드는 게 거북선이라고요. 그러니까 A 아니면 E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A로 그냥 고른 거죠. 자, 그렇다면 C를 고르신 우리 서현 배우는 저 C 앞에 있는 배가 일본군한테 이제 당했을 때 짜잔 하면서 낙산. 아마 제 거 이유 들으면 깜짝 놀라실 아, 거예요. 또 전생 체험 갑니까? 한국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리고 측면 공격을 한다 그랬죠? 뒤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오른쪽이 굉장히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 궁극적인 건요. 지금 저기가 시간으로 봤을 때 한 12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왜요? 왜? 그거 어떡해. 아니 항상 그 영화에서도 나오면은 항상 해가 비춰질 때 항상 싸웠거든요. 정오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 B 쪽으로 이게 해가 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뒤쪽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안 보여요, 잘. 예, 그러면서 그들이 몰랐을 때 팍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EA입니다. 난 이순신 장군의 오랜 팬이지. 자, A, E 모두 정답입니다. 측면이었어. 대단합니다. 거북선이 옆에서 측면을 치는 거지. 그렇죠. 자, 사실 이 하객진의 약점이 측면이에요. 측면이 만약에 적에게 뚫리잖아요. 그럼 아군이 포위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측면에 배치된 거북선이 돌파해서 적진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답은 A와 E. 그래서 A를 쓰신 우리 조정식 씨가 오늘의 우승입니다. 선물입니까? 네, 예고해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선물 이게 거북선 조립 세트가 우승 선물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 만드셔야 되는 거죠? 어디 꽤나 섬세한 작업인 것 같아요. 실도 들어있네요. 그럼요. 보통 사람이 한 3일 걸린대요. 자, 그래서 이게 선물 맞습니까? 예, 선물이죠. 내일 예. 모레까지 정확히 조립하시고 인증샷을 저희 제작진에게 벌칙 아닙니까? 그래도 저 이순신 장군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조립하시면 그럼요. 금방 될 거예요. 혹시 축하드립니다. 만들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가.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저 뭐 오늘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뭐 이런저런 뭐 장난도 치고 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그리고 거북선 그리고 수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선조들 덕분에 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마음을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촉집게 선생님 덕분에 네. 재밌고 알찬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성 스캔들입니다. 우리 혜원 씨는 그러면 어떤 분? 발작이 잘하면 좋죠. 그리고 선한 사람. 다 선하세요? 엄청 선하죠. 아, 진짜요? 한 여성은 목이 잘린 채, 한 여성은 허리가 잘린 이거 채 어떻게. 약을 먹은 후에 화장을 곱게 하고 완전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글짓기 대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문학소년이에요. 연애 소년 아니에요? 자, 세 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나태주 씨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